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5월 27일 개봉 헐리우드 공포영화 백룸입니다. 리미널 스페이스 장르의 공포영화.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건 친숙한 공간 같지만 원래라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알 수 없는 괴리감, 위화감을 자아내는 공간을 이르는 개념이라고 나무위키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2025년에 나왔던 8번 출구 같은 영화가 이 장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백룸은 원작도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온 소감, 총평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공포영화라는 장르는 원래 호불호가 심한 장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의 공포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중성도 떨어지고 호불호가 꽤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재미는 없었고요. 8번 출구하고 비교해도 8번 출구가 훨씬 낫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8번 출구에 나왔던 지하철역 복도보다 훨씬 더 불가해한 공간인데 이 불가해함이 주는 불쾌함, 머리 아픔 이런 특성에서 가장 비슷한 작품으로 저는 비바리움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비바리움과 비교해도 이 영화는 영 밍숭맹숭합니다. 그 외에 알렉스 가랜드풍, 서던리치나 맨 이런 영화들 느낌도 좀 있고요. 비바리움도 그렇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 되게 정병 걸릴 것 같잖아요.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 포인트고 하지만 그런 정병 걸릴 것 같은 괴로움과 머리 아픔이 클수록 잘 만든 영화인 거야. 비바리움 보다가 영화가 너무 불쾌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강렬한 영화로 좋은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백룸이 그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부담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중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영화가 밍숭맹숭하다는 겁니다. 공포영화로서 그다지 무서운 장면도 없고 점프스퀘어 장면 두세 개 있기는 한데 강도는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고어나 잔인한 그런 쪽보다는 기괴하게 느껴지는 비주얼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무섭지는 않다. 그런데 이 백룸이라는 소재 자체가 깊게 파고들어서 뭔가 구체적으로 말이 나올수록 더 노잼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궁금증 자체를 즐기는 게 백룸 콘텐츠의 핵심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궁금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상상을 하게 되는 재미. 그래서 이거 원작도 안 보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는 게 이 영화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확신은 못하겠네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봐서 이 영화가 재미있을지 오히려 역으로 더 노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굳이 한쪽을 결정하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쪽이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 확신은 못하겠다는 거. 이제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소개와 원작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영화 내용은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케인 파슨스라는 유튜버가 2022년부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한 더 백룸스라는 영상 시리즈물이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케인 파슨스는 2005년생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고등학생 시기였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영화의 감독까지 이 사람이 맡아서 영화 개봉일 기준으로 20세의 나이에 장편 상업영화 감독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케인 파슨스의 완전한 오리지널 창작은 아니죠.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일종의 괴담 같은 이야기가 백룸 콘텐츠의 원조예요. 그 첫 시작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 2011년에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고요. 어떤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가 덜 끝난 단계의 사진. 지금은 어떤 가게가 입점해서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네티즌이 이 사진에 짧은 괴담 같은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2019년에 포찬 미스터리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이 현실의 어떤 잘못된 장소에서 노클립 현상이 일어나 당신은 백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지구 표면적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은 공간인데 무작위로 연결된 빈 방들 뿐이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면 행운을 빌게. 그것도 네가 있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노클립 현상이라는 건 게임에서 충돌 판정을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치트 같은 걸 써가지고 예를 들어 벽을 그냥 뚫고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를 노클립이라고 하거든요. 해리포터에서 그 지하철 기둥 뚫고 들어가는 거 맨치로 그런 식으로 현실의 공간에서 노클립이 일어나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백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3가지 호러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백룸이라는 공간의 그 이질적인 분위기,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뒤집힌 세계처럼 막 완전 개 같은 그런 막장 풍경이 아니라 리미널 스페이스, 그냥 일상적인 공간인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일단 뭐가 너무 없어. 그 없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이질감과 위화감, 그리고 벽지의 색이라든가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가 되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결국은 공포에 질려 미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두 번째 호러 포인트는 여기에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나에게 적대적인 무언가. 이 넓은 무작위의 공간에서 그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그 공포. 이거는 그냥 크리처물스러운 공포인 거죠. 마지막 호러 포인트는 도대체 이곳의 정체가 뭐야? 라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 자체는 감각이 아닌 관념적인 호러의 영역이지만 이 미스터리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호러의 강도도 결정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룸 괴담의 시초가 된 그 게시글 이후로 다양한 상상들을 더해서 인터넷에 백룸 콘텐츠를 올리게 되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케인 파슨스라는 고등학생이 유튜브 채널 명은 케인 픽셀즈입니다. 거기에 올린 영상들이 대박이 나면서 이 백룸 콘텐츠가 더더욱 유명해졌고 이렇게 영화로까지 나오게 된 거죠. 케인 파슨스의 더 백룸스 시리즈에서 등장한 가장 주목할 만한 설정이 있는데 이게 되게 결정적인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 영상의 더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타임라인에 그 스포일러 구간을 확실히 표시해 둘 거고요. 뭐 백룸 콘텐츠를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 설정을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를 볼 때 몰입도가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설정을 알고 보면 영화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설정 하나로 어지간한 건 다 설명이 되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원작 더 백룸스 시리즈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상과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영화도 1990년이 배경이고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쉐텔 에주오포가 연기한 클락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레나테 레인스베가 연기한 멜이라는 캐릭터. 쉐텔 에주오포야 MCU의 모르도 역이라든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본 배우이고, 레나테 레인스베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영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노르웨이 배우, 우리나라에 올해 개봉한 센티멘탈 밸류에서도 주인공이었고, 얼마 전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왔던 산드라 휠러처럼 레나테 레인스베도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클락과 멜이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영화의 방향성부터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백룸이라는 공간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주인공의 심리를 파고드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주인공. 클락은 원래는 건축가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건축가가 아니라 가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매장에 오는 손님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서 쫓겨나서 매장에서 숙식하고 있습니다. 가구 매장이라서 침대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멜이에요.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 마냥 멜이 본인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멜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은 영화의 중반 이후에 밝혀지는데 엄마가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멜이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한 거야. 창문도 다 가리고 입구도 틀어막고. 그런데 집이 있는 부지가 무슨 대형 빌딩이 들어설 부지로 선정되어서 멜이가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철거반 중장비가 집을 다 부수는 그런 상황까지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마탱이 두 주인공이 나와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주인공 클락이 가구 매장의 지하에서 벽이 그냥 쓱 통과되는 노클립 현상을 겪게 된 거죠. 그렇게 백룸에 들어가게 되고 혼자 백룸을 계속 탐험하는데 클락이 고용하고 있는 매장 직원이 두 명 있거든요. 바비와 캣이라는 젊은 남녀 커플. 클락이 혼자 백룸을 탐험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바비와 캣을 끌어들이죠. 특히 바비한테 캠코더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찍어라. 그래서 세 명이 함께 백룸을 탐험하는 장면은 파운드 푸티지 형식으로 나오고요. 원작 더 백룸스 시리즈도 대부분이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영상이에요. 아무튼 세 사람이 탐험을 하다가 클락이 혼자서는 가기 힘들었던 곳, 몸에 줄을 묶어서 누가 잡아줘야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곳, 바비가 몸에 줄을 묶어서 거기로 내려가는데 백룸 안에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어요. 엔티티라고 하는데 호러 장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대적 존재
문제는 대부분 그냥 엔티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비가 밑에 내려갔다가 엔티티한테 당하게 되고, 그리고 줄을 잡아당겨서 클락과 캣도 떨어지죠. 캣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클락 혼자 남아서 헤매다가 결국 클락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오면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 후는 메리가 클락을 찾아서 백룸에 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리가 이유 없이 온 건 아니고 클락한테 전화가 왔어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끊어가지고 뭔 일이 있나 궁금해서 클락을 만나러 가구 매장에 온 거죠. 매장 지하에 노클립 현상이 일어나는 벽을 클락이 표시해 두었거든요. 메리가 그 벽을 만져보다가 백룸으로 들어오게 되고, 백룸을 돌아다니면서 호러스러운 장면 몇 개 나오다가 결국 클락을 만나요. 그런데 클락이 처음에는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메리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거든요. 메리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식탁이 있고 자기는 의자에 묶여있어. 마주보는 자리에 클락이 앉아있고 주위에 세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되게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락이 그중 한 사람의 뱃살을 칼로 파내니까 그 안에서 백설기 같은 하얀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접시에 얹어줍니다. 이런 정신나간 상황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해적 형상을 한 거대한 엔티티가 들어오거든요. 클락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 이름이 해적 선장의 오스만 제국인가 뭐 이상한 이름이에요. 아무튼 클락은 해적 엔티티한테 물려서 죽어버리고, 메리가 엔티티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게 클라이맥스 시퀀스. 중간에 바닥이 엄청 깊은 공간에서 천장에 달린 문을 열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던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 장면이 제일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약간 아찔한 긴장감을 느꼈고요. 아무튼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갑자기 뭔가 함정이 발동된 것처럼 하얀색 기체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메리가 무슨 방호복 같은 걸 입은 수상한 자들에게 구조를 당한 건지 잡힌 건지 그런 상황이 되죠. 앞에서 언급했던 더 백룸스 시리즈의 중요한 설정, 에이싱크라는 연구기관이 영화의 마지막에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기묘한 이야기에서 뒤집힌 세계 연구하는 조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격리 픽션이라고 하죠.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 비밀리에 연구하는 집단이 등장하는 픽션. 기묘한 이야기도 그렇고 케빈 인 더 우즈라든가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더 백룸스 시리즈에서 백룸이라는 거는 정체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노클립 현상으로 백룸에 가게 된 사람들이 있고, 결국 백룸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미국 정부가 알게 된 거죠. 에이싱크는 정확히 어디 산하의 조직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인 건 분명하고요. 아무튼 얘네가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백룸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룸 내부에 전초기지 같은 걸 짓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얘네가 인위적으로 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백룸의 영향력이 점점 현실로 침투하게 되는,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떡밥도 나오고요. 영화에서는 좀 달라진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에이싱크가 원래는 MRI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백룸이라는 건 원래는 그냥 현실의 특정 장소에서 노클립 현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네는 MRI 기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슨 자기장이나 그런 영향으로 우연히 백룸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작과 마찬가지로 백룸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건 얘네가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인 게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클락의 가구 매장의 두꺼비 집 안에 이상한 위치에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나, 그리고 전등이 깜빡거리는 거, 이거는 기묘한 이야기에도 말이 나왔던 식상한 연출이긴 한데 백룸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룸 내부에서 얘네가 해놓은 짓거리들, 카메라라든가 여러 언어의 인사말이 나오는 판넬, 이런 게 다 에이싱크가 백룸을 조사하려고 설치해 놓은 것들이에요. 에이싱크가 그런 식으로 백룸의 비밀을 파헤치는 조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백룸의 효용 가치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죠. 일단 공간을 활용하는 것, 그야말로 끝없는 공간이 있으니까 창고라든가 나중에는 주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언급했듯 궁금증을 많이 남겨둬야 재미가 유지되는 소재라서 백룸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내용을 풀지 않은 겁니다. 백룸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뒤틀려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나왔죠. 아니면 메리가 클락을 발견했을 때 클락이 시간이 뒤틀린 백룸의 세계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머물러 수도 있는 거고, 클락이 이상해진 게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영화에서는 백룸에 대한 많은 내용을 풀지 않는데 그 대신 두 주인공의 심리 탐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 넣었죠. 물론 이 내용이 백룸이라는 소재와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도대체 백룸의 정체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주인공이 심리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메리가 계속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정작 그 말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클락이 백룸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처럼 해적이 된 것 같은 탐험심으로 열심히 탐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메리가 와서 직면하게 된 이 백룸이라는 공간은 새로운 세계를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은 트라우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간이었고, 메리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철거된 후에 그 잔해 속에서 자기 손자국을 찍어 놓은 시멘트 조각 같은 걸 찾아서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백룸에서 해적 엔티티에게 잡혔을 때 그 조각으로 때려서 풀려나는데, 그때 이 조각이 산산이 부서지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억의 파편, 특히 안 좋은 일과 관련된 파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가해하고 이질적인 형태로 변해가면서 우리의 정신을 좀먹어간다. 메리의 상황에서는 그 조각을 부수는 행위를 통해 트라우마의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그저 우연히 에이싱크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 백룸이라는 건 현실에 사는 인간들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다만 실제로 본 적이 없고 듣기만 한 거를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현실과 비슷하지만 다른 풍경, 위화감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꽤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룸 안에 존재하는 엔티티라든가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이 인간들의 기억 속에 있는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는 떡밥. 그런데 기억과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백룸이 물리적 실체로 형성되는 원리가 뭐냐? 영화에 안 나왔지만 원작에서는 백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떡밥이 있고요. 모든 인간들의 무의식의 집합체? 어쩌면 그것이 백룸의 근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백룸 콘텐츠는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많이 나올수록 점점점 노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다 할 때가 제일 재밌어. 그런데 영화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의 속편이나 아니면 OTT 드라마든 뭐든 뒷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메리가 목숨은 건졌지만 에이싱크가 메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약간 불길한 느낌의 암시가 나오면서 영화가 끝났거든요. 참고로 크레딧 후에 쿠키 영상이 있다는 낚시성 글이 인터넷에 떠돌던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안 나가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거의 다 올라갈 때쯤에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잡음도 섞여 있고 뭉개지는 발음이라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뭔가 떡밥이긴 한 것 같아요. 원작 더 백룸스 시리즈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로 어떤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수입사에서 이 소리에도 한글 자막을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메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결말이지만 아마 속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속편에서 메리가 에이싱크 소속이 되어서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는 게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이번 편이 밍숭맹숭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 이 소재로 좀 더 강렬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속편에서 그런 강렬한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작품은 공포영화로서의 재미 자체는 좀 아쉬운 편이지만 이런 흥미로운 소재의 공포영화가 나오는 건 언제나 환영할 일이고요. 어린 감독의 데뷔작이니만큼 다음에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속편이 꼭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백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